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명절 잘 새셨나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뜻깊은 명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처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쉽고 안타깝게도 한가위인데도 명절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숱한 사람들, 이주 노동자, 유학생, 난민이 그렇고 생계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김없이 돌아가야 하는 교대 근무 때문에 일터를 비우지 못하는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인도 있습니다. 또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 때문에 멀어진 사이도 있습니다. 진작에 가족관계가 깨져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오히려 더 서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방송이 다만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정을 이렇게 유튜브 공간에서라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지호 2분 뉴스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분 뉴스의 강지호입니다. 네. 강지호 대표 기자인데 강지호 대표 기자. 예. 아, 대표 기자십니까? 아,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청문회에서는 네. 이제 대표 기자라고 했습니다. 아, 네, 대표 기자. 네. 그 다음에 또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면 김대호 2분 뉴스 기자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 기자 아니시고 대표 기자 공동 대표. 공동 대표 기자. 대기자 아니죠? 네네. 그러면은 옛날에 김대중, 김용삼 같은 DJ YS 같은 그런 관계신가요? 완전히 새로운 너무 옛날 정말로 현장 기자 말씀하시죠. 분이시죠. 젊은 기자 30대 초반인데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미국에 직접 또 정말로 2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어이구. 싼 비행기표를 네, 끊고 네, 미국까지 가서 취재도 하고 법원에 계속 나가서 지금 재판 관전하면서 이제 보도하고 이렇게. 아이고 대단합니다. 네. 강지호 대표 기자와 김대호 대표 기자 두 분 다 2분 뉴스의 대표 기자시고요. 그다음에 야 정말 말로만 들어도 설레는 이름입니다. 지방시대를 새로 열어주실 분인데요.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서울시대 말고 네. 지방시대 수도권 1극화잖아요.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데 이제 5극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충청도 지금 사실은 제2의 서울처럼 네. 서울 수도권이 된 데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아산도 제2의 서울이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이제 네네. 지방시대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5개 권역 그다음에 세 개 이제 특별자치도들이 있잖아요. 네네. 같이 거점별로 정말 그 하나의 생활권역, 경제권역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전체 대한민국을 새롭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그려봅니다. 저도 여름에 지난주에 그 큰 그랜드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에 가족들하고 일본에 잠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정말 시골로 갔었거든요. 시골에서 이렇게 좀 놀았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요새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도 우리의 지방에 좀 놀러 오는 모델도 명동만 오고 남산만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모델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주 잘 말씀 주셨어요.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이제 지난주 정상회담을 할 때 의제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만난 그렇죠. 거군요. 일부러. 거기에다가 그거에 이제 연속선상에서 실무 TF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의 간부도 일본에 갔습니다. 같이 이제 일본의 케이스와 어떤 그 미리 이제 선진적으로 해왔던 우리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됐고 그랬죠. 지방 소멸이 먼저 됐었던 데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도 같이 발굴하고 공동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좋은 친구 모델이네요. 아, 그렇죠. 좋은 네. 좋은 벗, 예. 좋은 이웃, 네, 환일이. 와, 좋네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런 게 이제 신용환 미래지향적인 뭐 한일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의 역할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정체성을 의심받는데 이분은 저 홈쇼핑에서는 마이더스에서 미더스의 손입니다. 손만 대면 빵빵 터집니다.
스픽스 쇼핑몰 대표가 정체성인지 아니면 정치평론가인지 아니면 그냥 스픽스 대표인지 모르겠는데 셋 다 잘하십니다. 전규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명절 저녁에 이렇게 이제 방송 재밌게 하려고 몇 가지 새 소식도 준비했는데 네. 먹히길 바라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먹혀야 될 텐데. 오늘 진짜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 특집 방송은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본격 분석 앤드 해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인간들이 본색을 집중 분석한다. 그렇죠.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놀라운 결과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대왕고래 사건 1,200억을 국고로 낭비를 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 윤석열, 인간 김건희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가 여태까지 취재했던 어마어마한 취재 내용을 오늘 대분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연락하셔서 야 지금 스픽스에서 어마어마한 거 하는데 같이 보자라고 얘기도 해주시고요. 가족끼리 함께 텔레비전으로 연결해서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취재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전규환 평론가 뉴스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뭐 보도를 통해서 수도 없이 봤지만 취재 과정에서 실제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 이제 예를 들면 이원모 요즘 이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원모하고 신지연이죠. 자생한방병원. 이 두 사람이 윤석열과 왜 가까워졌겠느냐 이런 것은 취재를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네네. 단순히 이제 검찰 후배인데 신지연이라는 자생한방병원의 그 차녀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결혼 중매를 누가 했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까? 뭐 소문은 들었었죠. 아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혼이 이제 그렇죠. 그 장.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 신지연 일가를 이원모에게 소개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왜 그러면은 중매를 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원모가 검찰 후배예요. 그 이원모는 지금 용인에 출마시키려고 하다가 떨어지니까 대통령실에 다시 들어가서 비서관을 시켰던 실제적인 비서관을 하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불러서 공직기강 비서관. 그러니까요. 그 완전히 찐윤 중에 찐윤이고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지연을 만났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이 중매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비밀 먼저 하나 풀어볼까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가 아주 유명 대학에 이제 한의대를 졸업하신 정말로 명의 중에 명의였는데 그래서 희한하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측하시면 됩니다. 아니 한번 가보세요. 명절인데. 네. 아니 명절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 같은 걸 했겠죠. 거기에서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됐는데, 야, 내가 중매 써줄게. 이원모, 저 집 어때?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소설을 좀 쓰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김건희, 윤석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포진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김건희가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있었죠.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은 이대 총장을 지냈던 이대 사업과 교수였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에 누군가가 김건희를 연결했을 거란 말이에요. 김건희는 주술, 무당, 무속에 워낙 깊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든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계와 연결을 해야 하는데 연결고리를 찾았겠죠. 뭐 천공, 건진, 뭐 그다음 백재현 이런 유들하고 놀고 있었던 김건희가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정통 기독교 교계와 연결했을 때 누가 연결했을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배용이 이제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배용과 김건희를 연결해 준 사람은 또 누구냐?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일단 하나씩. 자생한방병원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20개인가 병원이 네.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역삼동에 있다가 지금 논현동이 아마 본적일걸요. 현재 그리고 뭐 일종의 이제 본사처럼. 네네. 그 국제진료센터도 있어서 외국인들도 뭐 한 해에 뭐 1,000명인데 2,000명인지 하여튼 상당수 데려다가 진료를 시킬 만큼 그다음에 뼈다구 쪽으로 뭐 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보통 병원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병원이다. 그리고 이런 병원은 한방병원은 비급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감 좋으시네요. 왜요? 그러니까 현찰 거래가 많으니까 이게 뭐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가을은 원래 누구나 감이 좋아요. 감이 막 요즘 감이 안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그렇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검찰 권력과 소위 말하는 병원 권력이 손을 잡고 그리고 정략 결혼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혼사가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후회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누가 자생? 예, 그거는 이제 아니면- 주어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후회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단이 벌어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사실상 프리패스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비자금 90억 뭐 100 몇십억 나오죠. 아유 이제 더 큰 거 나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방클라프 있죠. 네. 방클라프가 나와 있는 그 출발 지점에 또 어디가 있었느냐. 여기도 또 모 한방병원이 있었는데 모 한방병원에서 비자금만 그러면 조성했겠느냐. 김건희는 왜 명품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제가 오늘 이제 앞뒤 안 맞게 막 이야기를 네. 그러면 본인이 명품을 평소에 차고 다니느냐?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최재형 목사님이 거기 갔을 때 김건희 옷차림이 어땠어요? 뭐 시계 한 개 차고 있고 티셔츠 이런 정도인데 진짜 명품 이런 거를 하고 다닐 정도로 평소에 옷차림이 과도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또 김건희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는 아니 가면 하나씩 정리하고 가야 돼요. 예, 그 앞뒤 안 맞. 일단 좋아요. 명품 듣고 아니 일단 한방병원이 검사하고 가깝게 지내야 될 까닭은 뭔가요? 가깝게 지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내진 거죠. 걸려들었다. 지금 걸려들었다. 걸려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지금 이제 코바나 콘텐츠의 네. 2012, 13, 16, 18, 19 그쯤에 쭉 연속으로 이제 그 스폰하는 기업들을 한번 보세요. 후원 그룹들. 네네. 우리는 스폰이라고 쓰면 왠지 어감이 조금 안 좋죠. 정확히는 그냥 후원이죠. 보면 수사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수죠. 실제로. 네. 그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나중에 김예성 씨가 하는 그 갑자기 회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하도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김예성 씨가 IMS 예, 모빌리티 그 저기에 이제 투자하는 것도 보시면 어쨌든 뭐뭐뭐의 리스크들이 있는 사법적이 됐든 세금이 됐든 어떤 행정적이 됐든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상당 부분 거기에 투자를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201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2011 그쯤에 중수 이과장인가를 했을 겁니다. 그쯤에 이제 수사 대상 기업들을 쭉 보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요. 이 후원하는 기업들. 공통점이 계속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미리 이제 서론에서 쭉 말씀 주셨듯이 인연을 맺고 싶은 게 아니라 맺어진 거죠.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의 일종의 갈취잖아요. 약점을 잡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릅니까? 아니 인연이 되어서 네. 뭐 사람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 인연의 출발이 아니, 저는 지금- 뭐 친교이든 네네. 아니면 수사이든 뭐 아니면 학동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단체에서 전 지금 같이 가다가 일종의 갈취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이 은행장 하시니까 장발장 은행장이시니까 은행장 하시니까 이게 지금 수사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수사 많이 받아본 저희들은 취재하는 내용도 이걸 지금 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윤석열 부부는 검찰권을 동원해서 매출을 띄었다라고 규정하면 과도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아니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검찰권이라 점잖으시네요. 단정 네. 짓기가 어려운 게 네. 과연 검찰권만 동원됐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한 가지 그럼 있는 게 또 뭘 동원하죠? 뭐 조폭이라도 동원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보는 부분 중에요. 이번에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취재 갔을 때 네네. 제가 이제 거기 워싱턴 국립미술관도 취재하러 몇 군데 다녔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을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이제 워싱턴 국립미술관의 로스코전부터 해고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몇 조 원 규모를 처음으로 코바나에서
전시로 빌려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몇 조 원이에요. 네네. 이송하는 비용만 수십억입니다. 최소 40억인데. 그렇죠. 그리고 보험료도 어마어마할 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그렇게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적어도 국가 정도의 신용이 동반이 되어야 그거에 대한 이제 보증과 보험 그리고 돈 그리고 모든 작업들이 절차가 되는데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취재하러 갔는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개인은 할 수 없다. 무조건 기관, 큰 기관이 나서야지만 가능한 건데. 국가 버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게 그 당시부터 코바나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위 전시로 꼽혔던 게 코바나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 로스코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살펴보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질문이 이어져왔던 그거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 아니 명절 전이가 그걸 이야기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보면 예.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의 권력까지 동일하게 겹치는 이름들이 정말 이거는 찐윤계라 그랬다면 이거는 찐건이계라고 따로 있을 것이다. 지금 거기까지 취재가 됐습니다. 근데 찐 찐 건이계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부터 대조를 해보면 나온다. 아니 그걸 그래 저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당할 각오로 국가를 어떻게 움직였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소, 그 과정을 고소 찾아야 당할 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좀. 아니 대표님 얼마 전에 이야기도 노영희 변호사는 네. 나경원 씨가 고소하고 뭐 이렇게 많이 당하더라고요. 노영이 심하게 당해 네, 가지고 네, 네. 서로가 다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당하고 있어서 이거 언론인들은 불려가서- 고소고발로 크는 겁니다. 이 이거 전두환 절대 안 대표님 돼. 우뚝 서고 그럴 수 없어. 그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취재한 저는 내용도 제가 그 공익제보자가 되고 나서 그 공익제보자가 되면 고소고발해서 조금 이렇게 가벼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뭐 왠지 느낌이 공익제보자라는 게 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 어느 정도 좀 뭐 편의 뭐 또는 뭐 이렇게 좀 상쇄되는 게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네. 얼마 전에 김상호 의원 있죠. 국민의힘 네네네. 민주당 오신 네네네. 울산. 그 변호사 활동할 때 엄청 이제 왕성하게 해서 되게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 무료 변론도 엄청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유료 변론도 굉장히 유능하게 이렇게 이제 법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요즘 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 몇 건 정도 당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아유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근데 어쨌든 고발을 너무 많이 수십 당하고 건이라는 거겠네. 뭐 그러니까 이제 편리한 게 고발이니까 막 고발해놓고 나면 그때부터 피고발인이 죽지 않습니까? 아니, 고발인은 좋다 한 번만 봐도 무고로 처벌하기도 해야 돼요. 너무 직업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거 그거 남발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일본 같은 이웃 나라랑 비교하면 아마 맞아. 100배 또는 1000배일 텐데 무고 처벌받는 게 우리가 한 300배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이걸 그냥 방치해 놓는 것도 사실 검찰이 이거 약간 즐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고발 사주 사건처럼 이렇게 고발된 것 중에 취사 선택해서 쓸 수 있으니까 쭉 놔두고 자기네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여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 아주 그건 잘 그렇고 지적하셨어요. 예. 제도적으로 꼭 진짜 보완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삼자가 너무 고소고발 남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고발을 남발하는 거. 예를 들어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9조 2항에 보면 국회에서 진술한 거 오늘 증인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뭐 3번을 나가서 해봤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외에는 다른 데서는 이제 고발을 못하게 해놨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악용하냐면 보통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방송이나 뭐 이 기자분들이 막 묻잖아요. 그럼 또 그걸 밖에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그거를 고발한단 말이죠. 국회에서 거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김대우 기자가 또 위축되는데 그런 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수사기관 앞으로 아니, 그런 근데 고발이 심각- 있으면 다 기각해버리면 되고 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외교부와 문체부 어디까지 동원됐나 어딘가는 분명히 동원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전시회였는데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윤석열 집권 이전에도 김건희가 윤석열 검찰 권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외교부나 예를 들면 문화부나 이런 데도 영향을 행사했다라고 의심할 만하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제 얘기는 아니고 네, 김대우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종묘 차담에도 사적 사용해갖고 논란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대통령 된 다음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와서 사적 사용해서 누굴 만났는가? 그걸 로스코 쪽 아들을 만난 거거든요. 계속 이게 연결이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든 중앙지검장이든 아니면 여주지청장 시절에 실제로 국가를 동원해서 로코코 같은 이제 전시회를 가져올 수 있느냐. 로스코. 로스코. 예, 로스코 같은 데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국가가 거기 동원될 리가 없죠. 그러면 국가를 대신할 만한 그러면 그게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그러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아까 건의 라인이 있다 그랬죠. 와, 그 말 듣고 순간적으로 와, 최재력 대단한데 내가 이렇게 그렇다면은 삼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질문하지 김건희. 마시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이런 것들이 건의는 건의랑 통한다. 진실이 밝혀질 것인데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저는 밝혀진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재벌 기업과 연결이 되어서 이걸 하느냐? 그러면 보전 금액이 개런티가 조 단위가 넘는 이런 것들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 또는 뭐 한 두세 군데가 더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삼성 정도 되는 데가 아니겠느냐라는데 자, 그러면 삼성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느냐?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고위직, 정치권, 국힘 쪽, 그리고 대선 주자급. 그럼 윤석열이 누구와 연결돼서 자, 김건희를 케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소위 말하는 힘께 나서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와, 그럼 이런 거예요? 그걸 조금 이제 쉽게 그래도 예.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네. 쉬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미 사실은 그래서 위작전시 논란이 꽤 있던 거예요. 올라와 있어요, 보면 기사에도 있고. 예. 그걸 문제 제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그 정도의 루크로비지에나 뭐 이런 아주 세계 최고 레벨의 어떤 전시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작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도 미술계에서는 통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공인된 가작이 있죠, 실제로. 그 전 세계를 투어를 할 때 진품으로 투어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품은 하나인 거잖아요. 루브르에서 안 내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된 그 가품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설명에 써져 있어야만 합니다. 가품으로 하는 거다고 아주 작은 글씨로 써져 있죠. 그러면 진품으로 뭐를 했다고 그랬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개런티라는 게 보험을 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레벨에 따라서 몇십억, 뭐 심지어 100억, 200억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에 김건희 씨가 뜨기 전에 과연 그런 돈이 있었느냐, 또 그런 정도를 감당할 정도로 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도 않잖아요. 그럼요. 그 돈으로도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알기로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이미 이런 의혹 제기는 꽤나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강지호 기자님 이런 거예요? 검찰권을 동원해서 재벌 대기업의 멱살을 잡고 재벌 대기업이 정말 미술계에 존재하긴 하지만 이런 거를 유치할 만한 실력도 안 되는 김건희에게 이런 온갖 서비스를 했다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추측해 보자면 이 검사라는 직업이 이제 기소권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하고 기소하고 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사 범위 자체가 어느 한 구역만 국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저와 같은 뭐 언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벌 회장도 될 수 있고 다방면이다 보니까 그 재벌이라든지 기업 쪽에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있지 않을까요? 그 약점을 가지고 충분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리는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수부지 않습니까? 네. 특수부 검사 시절에 이게 이너스 걸로 한 200명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이제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많이 활용했다. 알아서 기었다. 그리고 뭔가 재벌 기업에 이제 이런저런 캐비넷에 나올 게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내부 고발도 굉장히 많을 테니까 선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쓰면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근데 누군가 이제 정언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는 뭐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SK도 있고 뭐 재벌 기업이 뭐 LG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됐는지 모르지만 유독 먹잇감이 많이 됐던 게 삼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두들겨 패면 제일 먼저 삼성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그리고 이슈가 컸잖아요. 이건희에서 저 이재용으로 하는 승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계열사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네. 이 말씀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재벌 기업의 승계 과정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SK도 이제 세금을 엄청 내고 특히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정말로 처음부터 잘 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저게 이제 뭐 M&A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랑 그런 여러 가지 것도 했죠. 있는데 네. 현대자동차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그로비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희한하게 정의선 회장 체제로 넘어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갔던 이것도 언젠가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이 한번 8천억을 기소기를 한 적이 있죠. 예, 사회 환원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근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당연히 그 정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규모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부터 이제 그러니까 정치권과 깊숙하게 연결 또는 검찰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누가 이용을 해먹었느냐. 그러면 이제 김건희도 그 축에 들어가서 제가 들었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 여부에 대한 것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저는 언젠가는 이걸 정경유착의 고리, 사실은 정치와 유착의 고리가 아닙니다. 이게 네네. 바로 검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점에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악용되었느냐라는 부분은 정말로 좀 따져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이 유착돼 있고 그 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 김건희였고 김건희의 이를테면 따옴표 쳐서 도둑질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또는 검찰총장이라는 검찰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이전부터 도둑질은 진행되고 있었다. 왜 은행 지주회사가 그렇게 줄을 서서 돈을 갖다 주려고 미쳐 있습니까? 언론사는 가면 광고비 100만 원만 받을래도 정말로 손을 싹싹 빌어도 안 아니, 갖다 그 회사들이 스픽스에게 그런 광고를 한 적은 없죠. 아예 없죠. 받지도 않죠. 만 원도 없죠, 만 원도. 만 원도 없고 우리는 재벌에서 연락이 와도 안 받죠. 어쨌든 진짜요? 아니, 연락하면 진지하게 생각은 해보시고. 아니, 일이 안 맞는다면 정말 연락이 안 와요. 아니 한 두 군데서 이야기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어쨌든 이제 제가 이 말씀 브라보. 드리는 거는 자 국내에 있는 지주회사 격인 데서 왜 지속적으로 똑같이 코바나에다가 돈을 대느냐. 은행도 사실 저게 허약하기 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한 마음 먹고 은행을 털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요. 네. 횡령은 고사하고 배임으로 딱 엮어 넣잖아요. 은행은 투자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거 딱 시비 걸고 하면 은행 꼼짝 못 한다고요. 네, 둘둘 말아서 그냥 보낼 수 있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줄을 서는 거야. 거기는 뭘 좀 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 바치는데 그게 돈을 500만,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억 단위로 이렇게 계속 스폰서를 하는데 그럼 누가 이 장사를 헤쳐먹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때는 아무도 말을 못하지. 왜냐하면 특수부에 걸리면 다 죽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 먹으면 다 끌어넣고 그냥 누구 말 맞다 나가 묻어버린다라고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지.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권의 인사들도 지 입맛대로 다 죽여버렸잖아. 대통령 후보조차도 다 죽이겠다고 나선 자들이니까 이들이 다르게 해먹은 거. 그래서 지금 뭐 명품으로 뭘 받아 처먹고 이런 것도 뭐 죄의식도 별로 없는 거지. 평생 그렇게 해쳐먹었으니까. 세 발에 피겠네요, 그거. 이런 것들 지금 낱낱이 저는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쳐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과 술이 생각납니다. 명절에 우리 가족들끼리 뭐 술 한잔 하고 음복도 하고 아주 좋은데 윤석열은 술을 엄청 많이 먹은 거죠. 술과 얽힌 얘기도 같이 술 드셔보셨어요? 뭐 하도 많이 제가 오픈을 해서 술에 대한 거를 아니 그러니까 뭐 이미 윤석열하고 술을 많이 드셔보셨어요? 뭐 바로 옆에서 먹어보고 했죠. 예. 네. 근데 그 하도 많이 이제 오픈을 해서 뭐 이제 그 사람은 뒤에 안주는 잘 안 먹고 술만 먹습니까? 진짜로 이 저 소맥을 거의 이렇게 들이붓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많이 소주하고 먹죠. 맥주를 어느 정도로 섞어요? 10부를 할 때도 있고요. 그게 그건 뭐죠? 이제 10부라고 해가지고 소주 10%. 소주 반, 맥주. 반반? 아니죠, 까뜩이. 소주 가득을 해가지고 그 그라스에 완전히 채우는 그랬어요. 완전 채워서 전유성 선생처럼 그분이 전유성 그렇게 선생이 했는지 그랬대요. 모르겠어요. 맥주 네. 컵에다가 소주를 가득 버가지고 그거로 원샷을. 한잔 먹고 그리고 나 간다 이러고 그냥 가고 그래서 그랬대요. 대부분은 뭐 이제 술 버릇 안 중에는 섞고 소주만 이제 그걸 10부라고 소맥은 원래 좋아하고요. 꽉 하여튼 이 완전히 꽉 채워서 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잔 꼭대기를 완전히 넘칠 정도로 이런 것도 있고 술을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본인이 이 각각에 드시는 분들은 이제 한 잔이지만 본인은 벌써 지금 넉 잔, 5잔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는군요. 와. 그래서 우리가 농담하기를 네. 저희는 300cc, 저 유는 500cc 이런 식의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죠. 워낙에 이제
이 양이 크니까. 혹시라도 윤석열과 앉아서 대작할 때 있잖아요. 네. 상대가 술을 못 먹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한잔 하자고 딱 처음 만들어 주잖아요.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저 혼자 마시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계속 말아서 마시는데 한 20잔 앉아서 그냥 말아 마시고. 혼자서요? 그 상대 고려를 안 해요. 옛날에 이제 구두 그 전설은 꽤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 구두에서 하는 게 이제 그게 옛날에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땡땡 놈들이 술을 구두로 처먹었다는 거에 더럽지도 않나? 근데 이제 단순 우와. 구두만 이렇게 일화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양말에다가 이제 버섯을 그러니까, 짜서 뭐 했다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왜 더럽게 전 뭐 그렇게 그걸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이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동지 의식 같은 걸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 더럽지 않나요? 일부러 여러분들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이제 놀라죠. 정말- 저를 욕하지는 마세요. 충격적인 네, 네, 건 네, 아니에요. 네. 그 윤석열이 굉장히 내성적이라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런 면이 많이 굉장히 있어요.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이런다. 술 기운을 빌리고. 이런 그래서 이 용기나 이 에너지가 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 남성성, 여성성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김건희는 남성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윤석열은 오히려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제 술 마시는 거 하나는 김건희가 절대 간섭을 못 한다는 게 결혼의 조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이 직접 이제 주변 사람한테, 그래서 술 마시는 거는 시비 안 거든. 나머지는 내가 배우자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아, 그럼 술은 아니다. 지난번에 그 보석해달라고 법정에 나왔을 때 윤석열 오랜만에 보니까 이 친구가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알코올릭 치료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글쎄 아니, 말이에요. 교정으로 자연스럽게 그렇죠? 배도 많이 들어갔고. 보석도 하나 주세요. 반클리프 이런 거. 저 보석도 하나 주세요. 기왕 보석해달라고 그러면 하니까. 지금 말씀은 윤석열은 완전히 그 순도 높은 알코올 중독이네요. 실제로 알코올이. 그 순도 높은 그 중독이라는 게 왜 우리 이런 농담하잖아요. 술시가 되면 술시가 저 8시에서 10시인가요? 그 술시가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제가 MBC하고 그다음 그 PD수첩하고 뉴스타파에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술자리를 하기 전에 계속 식은땀을 흘려요. 매일 먹은 게 이제 이렇게 누적돼 네, 있어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려요. 그러다가 그 영상에 고스란히 나와요, 실제. 소맥을 딱 한 잔 해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그냥 흔히 일반적인 사람의 정상 컨디션처럼 이렇게 딱 맞아요, 돌아옵니다. 맞아요. 식은땀 그다음부터 안 흘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상태가 좋아져요. 알코올릭은 정상이 언제냐면 술 마실 때가 정상이에요. 예, 술 안 마실 때가 비정상이고. 아니 그러면 주사는 또 없어요? 다른 주사 같은 건 없어요? 아니 주사라고 하기보다는 혼자서 이제 말을 시작하면 1시간 중에 59분을 혼자 얘기를 하니까. 그게 주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게 그러면 윤석열도 주사 파네요? 아니 그래서 정보. 이런 이제 갑자기 아재 개그 재미없는 아재 개그로 하는데 웃으면서 재미없다고 아니 건 뭡니까? 그래서 술을 뭐 독주고 맥주고 이제 워낙 많이 마시고 독주도 와. 뭐 저 수정방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한 2병 정도를 뭐 그게 한 500ml 정도 되죠. 수정방 한 병이. 500, 700 예, 정도 안 그렇게 돼요. 두 병을 뭐 바로 까버리니까 그거는 뭐 보통 사람 술 먹는 저걸로는 안 되는 것 같이 술 먹다가 뭐 죽겠다고 싶어서 사표 내고 나온 사람이 있을 텐데. 수정방은 이제 2023년도 9월, 10월 이후에 그 일종의 이제 고도당뇨처럼 이렇게 소맥이 저거가 높잖아요. 그 예, 당뇨에 안 이게 좋으니까. 높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래서 왜 최근에도 그 구치소에서 눈이 안 좋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 과도한 음주에 의한. 그래서 이제 2023년 9월, 10월 경에 아마 굉장히 그 의사들의 권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맥을 주종으로 하던 거를 이제 중국 술로 바꾼다. 그러면 그게 그 시점에서 이제 많이 윤석열은 바뀌는. 의사의 권고로 주종도 바꾸는 사람이다 이런 건가요? 그건 잘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김건희 역할인가 뭔가요? 그러니까 일대일로 앉아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와. 이제 문제가 이제 아니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 네. 대통령이 이제 누군가 이렇게 이제 담소를 나눈다는 것은 국정을 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술을 앉자마자 이렇게 퍼마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한 3분쯤 지나고 나면 대화가 안 되고 그분 표현 그대로 할게요. 잡담을 1시간 해야 된다. 네, 네. 윤석열이가 국가에 대한 무언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장발장 은행으로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런 이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면서 소위 말하는 국사를 논해야 되는 자리에서 잡담을 혼자서 1시간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이게 대화가 되냐고 이 사람한테는. 저녁에 가면 술 처먹어. 아침엔 출근 안 해. 그래서 가짜 사이카 보내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식은땀 흘리고 있다가 또 낮술 한 잔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끼리 다 모여있는 행사에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설득시켜서 자신의 그 관할 지역에 뭔가 예산을 좀 받을까 해서 그 지역 특산 40도, 50도짜리 술을 한 20병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진도 홍주 같은 거. 예, 그런 걸 가져가서 대통령님, 네 이거 가져왔습니다. 한 잔 올 돌립시다 이래가지고 공개 행사 끝나고 비공개 때 그 소위 말하는 깡소주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지역 특산주들, 독주들 있잖아요. 예. 특산 독주를 가지고 술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액을 복구하고 한 사람은 그 윤석열 만세 하면서 정말 내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로 다들 미쳤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받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잘 보여야 되지만 윤석열은 거기에서 허허거리고 한 잔 돌려 이렇게 하죠. 자, 대통령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경호원들한테 야 바깥에 다 나가 이래놓고 거기서 술 먹고 다녔죠. 그 이야기를 거기 있던 사람은 제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횟집인가요? 뭐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술에 대한 거는 이제 워낙 에피소드가 많아서 밤을 새도 이제 부족할 정도일 텐데 한남동으로 이제 취임 이후에 그 지자체 17개 지자체 장들을 불러서 이제 마실 때 그 팔도 이제 특산 막걸리 네네. 예, 팔도 거를 이제 다 해가지고 하는데 끝이 없이 술이 들어가서 정말 쌀 뻔했다라고 이제 한 지자체장이 나중에 막걸리도 사실은 해창이나 이런 건 도수가 높아요. 10도 넘는 근데 이제 것들도 많고. 처음에 막걸리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간단히 입가심인 거예요. 남들은 취해서 다 쓰러질 정도인데 뭘 이 정도를 가지고 그래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지 막. 그래서 정말 술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제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아까 PD수첩 이런 데 오픈했던 게 그 만취돼서 혼자 비틀비틀 이렇게 올 때 정말 많이 놀랬죠. 왜냐하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만약에 소위 말하는 퍽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만취된 네네,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건 저희도 등치가 있지만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고 아니 그 술에서 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은 한 길에 방이죠. 누구 저 같이 만취된 사람이 시비라도 걸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선 후보로 그 밤에 술 먹고 싶어갖고 누구 불러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술 먹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놀고 있을 때 객기 부리다가도 밤에 늦게 나가서 술을 한 잔 더 할 때가 있잖아요. 그 20살 때죠. 20살 때. 대통령 후보가 그래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저기 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두 분만 하는 방송이 예, 아니에요. 그 요것만 좀 하면 하도 술로 위세를 펼칠 때니까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저 앞으로 이제 경계해야 될 일들인데 그 당시에 박모 의원 그다음에 뭐 특정 성이 희귀성이라 얘기하면 금방 특정 네, 같아서 모모 의원들이 다 술자리를 하고 나면 내가 술 친구야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네네.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권력에 그게 가까이 하나의 있다? 이제 네. 권력의 자기들이 핵심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다니고 실제 그 개표 방송에 보시면 영상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2022년 개표하던 날이요. 네, 3월 9일. 카메라가 그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서 한 20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고스란히 찍혀 있어요. 몇몇 의원들이 술 먹고 어떻게 했는지 다 방송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목불인견일 정도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만취돼서 그 난리를 치던 모습들. 물론 개표에서 이기기 전이에요. 아직 개표하기 전이에요. 네네, 그렇죠. 뭐 개표 날이니까 그렇다라고 100번을 양보하면 혹시나 조금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평소에 내가 호가호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측근이야 하고 자랑하던 사람들 그 의원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뭐 구치소에 가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술 마시고 싶어서 청와대에서 한남동으로 간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전에 청와대 마지막 개방이라 해서 가봤거든요. 근데 그 청와대를 딱 가서 본 느낌이 여기는 술 담배 하긴 자유롭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가서 보자마자. 그래서
사실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관저를 옮긴 거는 윤석열의 선택이 아니라 김건희의 선택이라는 게 정설인데 맞습니까? 뭐 그거는 뭐 확실하고요. 뭐 네. 윤석열이 야 거기 가자마자 제일 먼저 후회를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청와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 영빈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와서 직접 행사를 하고는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와, 이렇게 좋은 데를 놔놓고 왜 저기가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얘기가 근처에 나오고. 안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나 그러니까 보죠? 술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뭐 사실이 아니지만 이제 술을 저렇게 마시고 국정 운영을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상상 초월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루를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처럼 쓰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5,200만의 시간이고 또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일을 2배로 빨리 하면은 하루가 24시간이고 48시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처럼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초스피드를 요구하는 이제 아니 근데 외국은요 시차도 안 맞아가지고 사실 새벽이고 낮이고 없잖아요. 외국에서 우리 주식시장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24시간 다 깔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혜경 여사가 지금 이석정이 와 버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행사에 못할 정도로 초 강행군을 해도 나라를 다 못 챙기는데 윤석열은 매일 그렇게 술을 퍼먹고 아니 그러면 나라 일은 김건희가 챙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판이 된 거죠. 뭐 어느 누구도 뭐 대통령 앞에 보고를 하려고 해도 아침에 기다리면 지 순서가 안 오는데 국무위원이 가서 장관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발 좀 보고 좀 하게 시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그게 지금 대통령실의 주요 업무여서 뭔가 결정을 대통령한테 사인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장관들도 나중에 정말로 그 뭐라 그럽니까 회고록 쓰면 엄청난 내용이 나올 거예요. 회고록 이전에 반성문부터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요즘에 재판을 막 다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술을 안 먹은 지 2달이 됐습니다. 근데 저보다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바쁠 거 아니에요. 아니 술을 왜 안 드시는 거예요? 아 재판 방청을 잘 하려고? 예, 이제 다음 날에 좀 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와. 제가 술을 좀 끊었습니다. 한 와. 2달 정도 됐는데 내란 극복을 위해서 술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한 나라의 리더, 와.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고 심지어 제 주변 친구 중에 용산에서 근무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요? 아, 간저 아니고 그 주변 직장인들이었어요. 아. 근데 윤석열 때문에 차가 막혀가지고 짜증난다는 소리 엄청 하더라고요. 찍어주기는 윤석열 찍어줬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찍어줄 걸 그랬다. 이런 친구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약간 쌤통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찍은 것부터가 문제 아니었나? 근데 아, 제 주변에도 이런 네. 얘기가 많은데 이제 어. 배달을 이제 부업을 하는 친구인데 네네.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까 어떤 날은 막히고 어떤 날은 이 시간에 안 막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네를 배달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안다.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출근하네.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배달. 그러니까 가짜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 동선은 어떻게 되나요? 관저로 해가지고 한강진역으로 해서 이태원역, 녹사평역, 삼각지역으로 해서 들어가는 코스겠죠? 그쪽으로 잘 안 다녔죠. 아, 그럼 밑으로 갔으면 밑에 미군 부대 쪽으로? 쪽으로. 뭐 만들어서 했던. 예. 아니 근데 그럼 그쪽으로 사이드카도 다니고 그랬으면 그건 뻥카였습니까? 뻥카가 많았다는 오, 거죠. 사실은 네. 뻥카를 진작에 알았어요. 서울청 그 기동단의 후배가 어. 귀띔을 준 적이 있어요. 야, 그 경찰관도 자괴감을 느끼겠네요. 가짜 임금님 행사를 그 계속 따라다니니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신유한 교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거를 알려주셨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럼 대부분 이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부지기수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올까요? 거꾸로죠. 그러니까 그 점점 술을 같이 먹을수록 인원석그래 들어가는 거니까. 아, 다 그 윤석열화 당시에는 되는 자기가 거야. 막 우쭐이고 막 이런 거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보수 원로들이 윤석열 술버릇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거 누군가 이야기를 하라고 수도 없이 조언을 해요. 아무도 직접 가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퍼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원수가 되니까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인데 김건희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김건희가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장관급 인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의 성역은 두 개네요. 윤석열이 술 먹는 거, 그다음 윤석열의 와이프인 김건희 두 개의 성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마음대로 하고 김건희가 뭐
안에서 인사 중요하게 거기 대통령 근무하는다 면접 봤다는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술을 그렇게 퍼마시면 일주일에 한 최소한 3일 많이 마셨으면 한 4일 정도 마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랬습니까? 뭐 3일 연장 마시는 건 제가 직접 봤고요. 와. 그러니까 그 정도 술을 그게 언제 선거 타임에? 네, 선거 때 선거 때 그렇고 선거 이제 때 그 대통령 정도면 되고 뭐 나서도 평상시에는 더 했겠네요. 와. 아니 간판 갔다가 저 직연이 풀어주고 나왔어도 그게 누가 기자가 그 저 내려가 보니까 딱 뒷모습이 윤석열이더라는 거예요. 꼭 뭐 소복하게 쌓여 있더라는 얘기 하는데요. 뭐 소복한 게 뭔지 저한테는 질문 아니에요. 병. 아니 그것도 질문 아니고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딱 보니까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 관저가 아닌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이걸 한번 우리가 이야. 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당선되자마자 도산공원 바로 정문 오른쪽에 있는 그 한정식당 지하에 그 미술관 지하에 있는 한정식당에서 이제 불쾌하게 먹었죠. 네. 그날 그게 꽤 알려졌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경호원들 퇴근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해서 이제 아크로비스타 바로 앞에 있는 그 5글자 술집에서 이제 해서 거기서 사진 찍힌 거잖아요. 불쾌하게 그 옆에 먹던 사람 모여서 네. 걸겁게 찍힌 거잖아요. 그때 그 증언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화장실 쪽 가는 가림막이 있는 그 술집이에요. 저희도 가본 가림막으로 돼 있는 그 좌석들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왜 대나무처럼 뭐 이런 걸 가려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검찰총장 인사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화장실 가다 들었다. 네.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자기는 의식을 못하고 막 이렇게 커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중요한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중요한 인사 얘기 이런 거를 막 거침없이 했다라고 이제 증언이 나오는 거죠. 그때 그 불쾌하게 된 사진도 오픈된 경위도 재밌습니다. 그걸 뭐 누가 제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야 나 어제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어 하고 친구들한테 간 게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쭉 이 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 친구가 돼야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거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그 똑같은 얘기를 2시간 만나면 1시간 59분 혼자 떠드는 거 어떻게 견뎌요? 아이고,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사표를 내기 전에 재선 의원, 삼선 의원님 각각 이제 찾아뵙고 재선 의원님 그 대갑에 찾아뵙고 그분은 직접 윤과 일을 했던 분이에요. 네네. 검찰에서. 그래서 제가 본 모습과 이러이러한 거 이건 틀림없이 탄핵각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했을 때 그분도 그래도 네가 참고 이렇게 있어야지 등등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 습관과 이런 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걱정을 하면서 같이 안타깝게 이제 이렇게 바라봤던 일이 그러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또. 이제 방송 끝내야 될 시간. 아니 김건희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뭐 김건희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지금 김건희도 좋은데. 3번에 하여튼 김건희 얘기이기도 한데 한동훈이 왜 이렇게 싫어요?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싫어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싫어하는 거예요? 둘 다예요? 먼저 말씀을 좀 하시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 한동훈이는 죽이고 싶은 사람. 제가 거꾸로 그러면 얘기를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론의 영역인데. 네네. 자, 복합 취재 결과다라고 했어요. 윤석열 실제로 검사 몇 명 좀 알겠어요. 윤석열이 수사검사나 이런 사람들 쭉 안다고 쳐보겠습니다. 간부가 된 게 여주지청장,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중앙지검장을 했고 검찰총장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고 아예 기수를 완전히 나이로 보면 이제 검찰총장 나이인데 실제로 9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지검장 될 때부터 누가 최측근으로 옆에서 일을 했습니까? 한동훈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동훈은 27기, 윤석열은 23기입니다. 기수의 차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는 뭐 10살 차이 이상 나지 나이는 더 않습니까? 나죠. 네. 그러면 자,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한 객기가 먹혀들었던 또 걸리면 다 죽이니까 윤석열은 그 특수부 라인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실무적으로 총책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켜요. 이게 어떤 의미냐?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닌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한동훈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재명을 죽이자라고 누군가 했다라는 전제로
저는 예전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쏙 잡아 넣은 것이 어쨌든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명예훼손 걸리기 때문에 이까지 못 가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총괄적으로 인식하고 실행했던 사람이 윤석열일까요? 이재명 적 죽일 수 있어. 370 몇 번을 압수수색 하잖아요. 김혜경 여사 7만 원짜리 때문에 100 몇 번을 압수수색 하잖아요. 이거 누가 지금 주도했을까요? 윤석열이? 윤석열 아니면 한동훈이네요. 윤석열은 그 정도 기획력이 없죠. 행동대장이었고 진두지휘하는 쪽이었죠. 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누가 윤석열을 망쳤느냐라는 것을 윤석열을 주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한 세 사람 정도 거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동훈일 수 있다. 한동훈 대표 절대로 저를 고소하지 마시고 하는 것은 한동훈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을 완벽하게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부당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에 대한 힘들이 한동훈이 다 가져가서 결국 윤석열은 마지막에 땡겨오는 사람들이 저 변방에 있던 사람들 쭉 이제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뭐 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렇게 다 이제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김건희 사건 수사할 때는 한동훈 라인에서는 다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이런 과정에서 척을 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과 같은 사람을 믿었던 것 또는 한동훈이 주도하던 이재명 죽이기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한동훈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땡땡땡이라는 인물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 신 교수님하고는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을 한 100번 이상 거론을 했을 거예요. 방송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론을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심심하면 다 고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고소를 해요. 성만 안 돼요. 성. 아, 성도 안 돼요. 하면서 성을 지금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뭐 김이박 최중에 한 명이네. 여기도 지금 김이박 체중의 한 명이라고 했을 때 악센트가 약간 올라간 성이 있었어요. 김이박 최중. 자, 여기는 그렇게 국정농단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총동원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자가 국회에 한 명 있었죠. 네네. 그 윤한홍은 아니에요. 윤한홍은 실제로 다른 쪽에서 아니, 했던 것이고. 지금 이 씨라고 특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니 질문하지 악센트.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서 정상적인 정보를 흘렸으면 좀 나을 텐데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됐는데 핫라인 중에서도 원탑으로 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한동훈, 국회 쪽에는 이 사람 있으니까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힘. 하나는 검찰 권력, 하나는 경찰을 통한 또는 국회 이런 걸로 딱 막아버리니까 자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실이 어떤 일이 벌어져 완전히 대통령실에 가면 아싸리판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휘하는지 몰라. 장관이 가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어. 약속을 해도 약속을 깨는 게 다반사야. 이런 국정 운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날고기는 보수 언론들이나 다 윤석열에 미친 듯이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자멸을 해버렸잖아요. 제일 지금 처벌을 심하게 받아야 하는 두 사람 옆에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원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라고요. 다 원수대가 나왔고 둘 다 완전히 덮어서서 정말로 무기징역 사형 이런 걸 지금 당해야 될 것까지 있는데 어쨌든 옆에 있는 자들이 망쳤다고 하는 것도 거짓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누가 망쳤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윤석열 아닐까요? 아니 진짜로. 예, 뭐 윤과 김 스스로 사실은 이제 망가진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보면서 이제 굉장히 진짜 왜 이 사람들이 하나 지금도 퀘스천이에요. 특정인 딱 한 사람 이름만 나오면 희한하게 불타는 적개심인 거예요. 누구요?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올 때마다 아, 그 아리백 모르세요? 뭐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부터도 상하든지, 이제 네. 그 쌍시옷과 이런 것들이 쌍욕으로 해요 이재명 대표를 표현할 때. 그 실제로 이제 선대 본부장이 말린 적도 있고 그렇죠. 이제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제재하고 이런 것도 있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뭐 어느 한 가지 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계속 길어져서 이기고 나서 본인이 위너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위너 이미 집권을 했는데도 계속 그 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죽이려고 하는 흑화 이런 것들이 연속되잖아요. 그 약간 인성의 문제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똘끼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정말로 아닌가요? 이해가 안 돼. 그럴 수도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산당이 개입해가지고 네. 실제로 6에서 7% 포인트로 이겨야 하는데 알고 보니까 0.73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것은 이 공산당의 수법에 말렸으면 내가 질 수도 있었다. 맞아요. 제가 어떤 경찰관이 보니까 그때 수사를 담당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이재명을 죽였으면 10% 차이가 났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했다고 저 아오지 탕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경찰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 인사를. 주입을 해서 지 자존심에 허락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지 이 게임이. 아 나는 서울법대 나왔는데 이런 거? 아니 거기다가 저 새끼 뭐라고 뭐 내한테 싸워서 이겨 뭐 덤벼 그러고 뭐 토론해 보니까 지는 왕자 들어가 미친 짓 하는지 모르고 남이 하는 것을 마치 범죄자라고 딱 낙인 찍으면 검찰 출신들의 DNA가 아니에요. 상대가 딱 범죄자다로 낙인 찍는 순간 범죄자 만들어 버리잖아. 그렇죠. 이거 해도 안 돼. 나와도 없어. 막 총동원해 가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적개심으로 간 거고 본인의 컴플렉스가 발현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똑똑한 후보에 느끼는 콤플렉스 등이 적개심으로 드러났고 윤석열, 김건희는 정말 악질과 저질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괴물이었나도 중요하지만 그 괴물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도 반성도 없고요. 여태까지도 정말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는 정치인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픽스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네. 젊은 분 두 분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방청객 같은. 아니 방청객이 아니고 방청객. 지금 그래도 바른 기회를 한번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 그렇죠. 아니 네. 김건희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이거 네. 내일 근데 다시 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뭐 내일 모레도 계속 스픽스는 8시에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역전의 용사 6시에 보내드릴게요. 예. 저희 역전의 준비를 용사. 많이 해왔는데 예. 오늘 앞에서 너무 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도 듣고 있게 되더라고요. 네, 네. 못 따라온 거는 그럼 이제 다음에 추석 두- 연휴 네. 6시에 바뀐 네, 스픽스에서 들려드리도록 두 하겠습니다. 분의 취재력에 약간 밀릴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이렇게 한번 틀어놓고 나면 마음은 좀 편하네. 왜냐하면 누군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정말로 까먹고 다시 프레임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저질이었는지 그때 공직했던 사람들 다 알잖아요. 쉬쉬하면서 가짜 행차 만들었던 경찰관들. 그 정말 자존감도 망가뜨려가면서 그런 거짓 행차에 동원됐던 사람들. 대통령 행차를 행사라고 부르거든요. 행사에 동원됐던 일선 직원들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내란 극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란 극복이 안 된 상황에서 스픽스의 역할은 중요하고요.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하고 있는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또는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같이 운전자 보험도 많이 가입 중이신데요. 나는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아닙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신가 점검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한 분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꼼꼼하냐 하면요.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전화번호만 기억해 주세요. 1644-1226 1644-1226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뮤지컬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2025년 10월 26일까지 상영합니다. 장소는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입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 더보기 밑에 있죠.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인증번호 2025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할인 적용 기간은 전기간 전회차입니다. 많이 할인해 주는데요. VIP석이 원래는 11만 원인데 스픽스 구독자들께는 6만 원에, R석은 8만 8천 원을 5만 원에, S석은 6만 6천 원을 4만 원에 할인해 줍니다. 예매 어떻게 하냐면 링크 접속하셔가지고요. 인증번호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예요. 2025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공연을 보실 날짜를 고르시고 좌석까지 고르신 다음에 결제하시면 예매가 완료됩니다. 티켓을 받는 게 문제일 텐데요.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공연 당일날에 공연장 매표소에 가셔서 예매하신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티켓 받으실 수 있고요.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티켓 수령이 가능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말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대통령인데요. 그분을 기리는 뮤지컬 함께 보시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보실 것 같은데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김대호 2분뉴스 대표기자님, 강지호 2분뉴스 대표기자님, 그리고 열애일 하시는 전기현 평론가님과 쇼핑호스트 정경환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 늘 좋은 시간,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는 시간이길 기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역전용사들은 생방송 시간이 저녁 6시로 변경됩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할 것이고요. 저와 많은 평론가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